노란 빛깔의 강황가루를 넣은 커피를 또 골든 라떼라고 불리고 있는데,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라고 해요.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어 우리 몸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되는 위험을 낮춰줘요.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 개선이랑 치매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어요.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한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좋은데, 강황 속 커큐민은 우리 몸에 굉장히 흡수되기 어려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 기업들은 각 기업마다 커큐민의 흡수율이 높인 특허 원료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간단하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바로 이 믹스커피, 지금부터 꼭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의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믹스커피는 당뇨에 안 좋다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요즘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는 건지에 따라서 이 믹스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드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한번 알아볼 텐데,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믹스커피 성분, 효능, 부작용,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와 사람에 따른 하루 권장량, 믹스커피와 같이 드시면 정말 좋은 식품까지 그동안 몰랐던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믹스커피의 성분인데요. 믹스커피는 과연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믹스커피 제조사마다 성분이 조금씩은 달라요. 가장 많이 드시는 믹스커피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믹스커피 성분 첫 번째는 프림이에요. 프림의 원료는 코코넛의 속살인데요. 코코넛 과육에서 채취한 식물성 지방을 분말로 만들어서 믹스커피의 프림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림이 지방이니까 몸에 안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식물성 지방이라서 오히려 몸에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프림에 들어있는 지방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이 맞기는 해요. 근데 콜레스테롤을 대놓고 올리는 나쁜 포화 지방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프림에 사용되는 주요 성분인 이 야자유는 중세지방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포화지방산과는 조금 달라요. 이 중세지방산은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돼서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또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다르게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산이긴 해요. 믹스커피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그 양이 적다는 거예요. 요플레 하나 정도에 들어가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플레는 우리 건강을 위해 드시고 또 맛도 좋잖아요. 결국 믹스커피에는 몸에 안 좋은 포화지방이 들어있지만 소량이라서 콜레스테롤 수치의 영향이 하루 한 잔 정도는 매우 크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도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식사하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약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이 필요한 만큼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합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 한 잔 정도를 마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건강에 이상을 끼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믹스커피 성분 두 번째는 설탕이에요. 설탕은 당 성분으로 칼로리가 높아서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친 백설탕이라서 일반적인 설탕보다 흡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즉 믹스커피를 마신 뒤 우리가 만족감을 쉽게 느끼는 것은 그만큼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인데, 이 당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액에 녹아들게 돼요. 왜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5g 정도 밖에 이제 들어있지 않다는 건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유 200ml 한 잔이 칼로리가 약 135칼로리 정도가 되고 단순당 함량은 약 10g 정도가 돼요. 그리고 콜라 한 캔의 칼로리는 100kcal 정도 되고 단순당 함량이 27g 정도. 그리고 요구르트는 이제 큰 거 말고 이제 작은 요구르트도 칼로리가 약 45칼로리 정도에 단순당 함량도 약 9g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칼로리가 약 50kcal 정도 들어있고 단순당은 6g 정도 들어있어요. 칼로리를 먼저 보자면 작은 요구르트 한 병 정도 수준이에요. 콜라랑 비교해봐도 콜라는 절반 정도 수준이고, 우유 200ml 한 잔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칼로리만 보면 믹스커피가 좋아 보이죠.
당연히 칼로리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는 단순당을 비교 한번 해볼게요. 단순당이 믹스커피 한 잔이 5g 정도인데 작은 요구르트랑 비교해도 절반 정도 수준이고 콜라 한 캔이랑 비교하면 약 6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유 200ml랑 비교해도 절반 정도 수준인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요구르트나 우유, 콜라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믹스커피가 그만큼 그리고 칼로리와 단순당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칼로리와 단순당이 높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믹스커피에 많지 않고 적은 양이니 하루에 대여섯 잔씩 매일 꾸준히 드시는 거 아니면은 뭐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만큼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하루에 몇 잔까지 먹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당뇨가 있거나 당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한데요. 식후 한 3시간 정도 이후에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당 체크를 주기적으로 계속 하시니 당 수치가 높지 않으면 2잔 정도까지도 드셔도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당뇨가 없으신 일반인들은 하루에 한 2-3잔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렇다고 이를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는 건 적은 양이라도 몸속에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 좋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는 계시죠? 그래도 건강을 위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사하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믹스커피 성분 세 번째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믹스커피도 일반 커피처럼 커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주는 효능이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먼저 커피의 효능을 보자면 커피 효능 첫 번째, 암 예방 효과가 있어요. 미국 건강맨체 캔서헬스에 따르면 ITPR3라는 물질은 대장 안에서 간 전이에 기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해서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인데 특별한 업체에는 아직 없다고 해요. 근데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서 카페인이 이 ITPR3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표했고 카페인 섭취와 대장암 재발 및 사망률의 관계를 추적한 결과 하루 4잔 이상 커피를 마신 환자들이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생존율이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규명된 바 있는 연구도 진행을 했어요. 이런 실험은 진행하면서 커피의 카페인에 대한 효능들이 지금까지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무조건 많이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믹스커피 자체가 이러한 효능이 있다는 말도 절대 아니에요. 카페인에 대한 몇 가지 실험을 이야기해드린 거예요. 그만큼 너무 부정적인 카페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 효능 두 번째는 기억력 회복 효과가 있어요. 이 서울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님께서 쥐의 인지 능력을 실험한 실험이 있는데 쥐를 물에 빠뜨린 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평균 한 10초 정도 걸렸어요. 이 쥐들에게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투입하고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 데는 최대 40초가 걸렸고 이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하루에 커피 3잔 그리고 다른 그룹은 6잔의 커피를 주입했어요. 그 결과 하루에 3잔의 커피를 준 쥐들은 20초로 오히려 빨라졌어요. 근데 하루에 6잔을 주입한 쥐들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평균 10초 정도 걸렸대요.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커피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기억력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실험도 있다고 제가 지금 간략히 소개해드리는데 참고로 이 실험에서는 일반 카페인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이 두 종류를 같이 실험했어요. 근데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보였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커피에 카페인이 없어도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켄산 등 각종 항산화제 성분 덕분에 기억력 회복 효과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인지능력 장애가 오면서 더 나아가서는 치매가 올 수도 있는데 커피의 성분이 이런 질병을 또 예방할 수도 있다니 너무 커피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지 않아야겠죠. 그렇다고 남용하면 안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한 실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 자신의 상태 잘 알고 드셔야겠죠. 다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믹스커피나 일반 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실 수가 있으니 디카페인 커피를 또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죠.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같은 위장관 질환이 있으신데 커피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되겠죠. 커피의 효능 세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이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의 연구들은 커피가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커피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논문 하나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연구는 하루에 5잔의 카페인을 마신 사람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 두 그룹을 비교했어요. 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당 섭취 2시간 후 혈당이 13.1%
10%나 크게 떨어졌어요. 이 외에도 카페인의 혈당에 관계된 실험들도 많이 존재하는데 카페인도 적절한 용량, 그렇다고 음료에 들어있는 합성 카페인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적절히 섭취하면 큰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 효능 네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예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한다면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빠르게 함으로써 운동 효과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당연하게도 믹스커피에 포함된 커피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카페인은 적절한 용량을 섭취한다면 신체적 피로 해소와 소화기능 개선과 같은 효능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것도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우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물론 이뇨작용도 활발히 해줘서 소변도 조금 더 많이 보게 되긴 하지만요. 다시 돌아가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세 번째 성분 카페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용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약 60mg 가량의 카페인이 한 잔 용량의 믹스커피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대비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결과적으로 이 믹스커피의 카페인은 일반 아메리카노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 카페인 최대 섭취량은 400ml 정도이고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 임산부는 200mg 정도예요. 그러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가 있으니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콜라 한 캔에 카페인이 보통 35mg 정도 들어있으니 믹스커피가 카페인 성분량도 그렇게 많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믹스커피와 같이 먹었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식품이 과연 있을까요?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강황이에요. 노란 빛깔의 강황가루를 넣은 커피를 또 골든 라떼라고 불리고 있는데,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라고 해요.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어 우리 몸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되는 위험을 낮춰줘요.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 개선이랑 치매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어요.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한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좋은데, 강황 속 커큐민은 우리 몸에 굉장히 흡수되기 어려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 기업들은 각 기업마다 커큐민의 흡수율을 높인 특허 원료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간단하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바로 이 후추인데, 미국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강황의 커큐민은 후추의 피페린과 만나면 흡수율이 약 200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강황 커피에 후추를 아주 살짝 넣어 드시면 건강 개선 효능을 높일 수 있으니, 만약 향이 강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우유를 조금 넣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믹스 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피예요. 커피에 계피를 넣으면 아주 향긋한 커피를 또 즐길 수가 있어요. 후추와 정향에 이어서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계피의 다양한 효능이 또 입증되어 왔어요. 커피의 원료 생산국인 이 멕시코에서도 커피에 이 시나몬 스틱을 넣은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해요. 미국 당뇨협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계피를 투여하자 혈당, 중성지방 수치는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또 높아졌다고 해요. 블랙커피에 계피 약 2분의 1에서 한 티스푼을 넣은 후 섞어 마시는 것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니 한번 참고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에 의해서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생강이에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생강은 커피에 넣어 함께 곁들여 마시면 생강의 알싸한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향긋한 생강 커피를 즐길 수 있다고 해요. 생강이 매운맛을 내는 이 쇼가올과 진저롤 성분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나 뇌경색 등을 예방해서 항염, 항암 효과가 또 뛰어나서 암을 유발하는 종양세포의 성장도 억제하고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나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염이나 천식이나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자주 섭취하시면 아주 좋은 성분
성분이기도 해요. 추가로 생강에는 디아스타제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서 식후 커피에 생강가루를 넣어서 마시면 장 운동을 촉진해서 더부룩한 속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드시는 방법은 커피 한 컵에 생강가루 한 티스푼 정도 넣어 드시면 되고, 생강의 맛이 조금 걱정되신다면 처음에는 조금씩 넣고 서서히 맛을 익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이 무조건 믹스커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말은 아니고, 믹스커피에 대한 오해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어떤 식으로 먹으면 조금이나마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덜게 만들어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오해 말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당뇨병협회 학술지에 따르면 매일 약 57g 정도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당뇨 환자는 당 수치와 인슐린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피스타치오는 특히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 임산부의 혈당 수치 조절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시중에 판매되는 피스타치오에는 소금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으로 구매하시길 바래요. 네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과일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 때문에 대부분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과일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과일의 당이 당뇨에 좋지 않다는 건 사실이지만 과일도 우리 잘만 드시면 오히려 당뇨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은 정제된 당분을 섭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천연당인 과일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일 중에서도 일단 당뇨가 발생되게 되면 우리 먹지 말라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죠.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평소 즐겨 먹던 음식들을 거의 다 못 먹게 되고 약간 항상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식단 관리가 필수인 이유는 식이요법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 당뇨약은 혈당 수치를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인슐린을 주입해서 인위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당뇨병을 완치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식이요법을 시작하게 되면 먹지 말라는 음식도 너무 많고, 맛있는 기름진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밥도 많이 먹지 말라고 하니 먹어도 금방 배가 고파지고 매우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도 드셔도 되는 간식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는 음식들은 당뇨가 있는 분들이 드셔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니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래요. 첫 번째는 바로 초콜릿이에요. 당뇨가 있는데 초콜릿이라니 깜짝 놀라셨죠? 정말 의외의 간식이 초콜릿인데요. 다만 아무 초콜릿이나 드시면 안 되고 다크 초콜릿을 드셔야 해요. 일반적인 초콜릿에는 카카오 말고도 당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되지만 90% 이상의 카카오로 만들어진 다크 초콜릿은 간식으로 소량씩 드셔도 괜찮아요. 당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혈관 속에서 당이 산화돼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그런데 다크 초콜릿의 카카오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의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카카오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단맛은 줄어들고 카카오의 씁쓸한 맛은 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콜릿에는 당 성분뿐 아니라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게 되죠. 초콜릿을 구매하실 때 성분표를 확인해서 카카오의 함량이 높은 것을 구매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바로 삶은 계란이에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단백질의 섭취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가 바로 근육 때문인데, 중년 이후에 나이가 되시면 근손실이 급격히 일어나게 되는데, 근육이 많을수록 혈액 속의 당분 대사를 촉진을 할 수가 있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돼요. 이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당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백질의 섭취가 중요한 이유도 단백질의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계란 한 개에는 약 6g 정도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탄수화물은 거의 없어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 하루 3개 이상의 계란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54%, 여자는 약 46% 정도 낮았다고 해요. 계란을 섭취하면 계란에 함유된 레시틴이라는
성분과 여러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인슐린의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계란은 기름에 조리한 후라이보다는 삶은 것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흰자만 먹는 것보다는 노른자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계란의 영양소는 흰자보다 노른자에 훨씬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흰자는 충분히 익혀 드시고 노른자는 익히지 않고 드시는 것, 즉 반숙으로 드시는 게 소화가 잘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피스타치오예요. 미국의 당뇨병협회 학술지에 따르면 매일 약 57g 정도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당뇨 환자는 당 수치와 인슐린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피스타치오는 특히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 임산부의 혈당 수치 조절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시중에 판매되는 피스타치오에는 소금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으로 구매하시길 바래요. 네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과일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 때문에 대부분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과일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과일의 당이 당뇨에 좋지 않다는 건 사실이지만 과일도 우리 잘만 드시면 오히려 당뇨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은 정제된 당분을 섭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천연당인 과일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일 중에서도 블루베리가 특히 좋은데 블루베리의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우리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근육에 저장시켜주고 간에서 포도당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시켜줘서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해요. 미국의 당뇨병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면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도 했어요. 하루에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률이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팩틴이라는 성분은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해서 천연 당뇨약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또한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우리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껍질에 거의 다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신맛을 나는 과일들이 당뇨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해요. 신맛을 내는 과일에는 유기산이 풍부한데 유기산은 혈관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신맛 나는 과일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 E, 셀레늄, 아연 등이 풍부해서 우리 몸 안의 염증을 치료해주고 산화된 혈관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같이 해주기도 해요. 과일이 당뇨에 도움될 수 있지만 드시면 또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말린 과일과 과일 주스예요. 말린 과일은 당도가 높고 많이 드시게 되면 혈당을 급격히 높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과일 주스에도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고 당 성분이 첨가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가 있겠죠. 과일을 드실 때는 가공된 과일이 아닌 천연 상태의 과일을 드시길 추천드리고 다섯 번째 당뇨에 좋은 간식은 바로 당근이에요. 당근이 당뇨에 좋지 않다고 간혹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당뇨로 인한 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이에요. 당근을 손가락만한 크기로 잘라서 보관하셨다가 공복에 허기가 생길 때 꺼내 드시면 허기도 사라지고 혈당 관리에도 좋고 당뇨나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으니 한번 씹어 드셔보시길 바래요. 함께 드시면 좋은 채소로는 오이, 샐러리, 파프리카 등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볶은 콩이에요. 검은 콩의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콩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 불포화 지방산도 들어있어요. 볶은 콩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할 뿐만 아니라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근손실을 방지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당뇨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당뇨로 인해서 이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인데 우리 몸은 전체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심혈관 질환인데 심장병, 심방세동,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파킨슨 치매 등등등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 관절과 말초신경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당뇨로 발가락, 더 나아가 발목까지 절단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에요. 눈의 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키면 실명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최근 논문에 따르면 당뇨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5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당뇨는 이렇게 단순히 혈당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철저히 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처방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이요법과 병행해서 치료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죠.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A나 루테인, 지아잔틴 등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또 풍부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이에요. 이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뤄서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서 결석이 될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이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이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와 같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죠. 근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예요.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 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에서 6종류나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었어요.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의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전자를 변이해서 재배하는 거예요.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도 줄일 수 있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어요.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2년 동안 실험쥐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됐대요. 종양의 크기도 컸대요. 크기가 약 탁구공만큼이나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되었다는데 쥐 전체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였다고 해요.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GMO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서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두부를 구매하실 때에는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 바로 유부를 드시는 건데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건데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도 사용되죠.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돼요. 트랜스 지방은 우리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실명과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지만 과하지 않게 드세요.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죠.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A나 루테인, 지아잔틴 등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또 풍부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이에요. 이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뤄서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서 결석이 될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이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이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가 있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돼서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가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 회복이 잘 안 되고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되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나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등의 성분이 풍부하고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두부는 이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데 바로 두부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돼서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죠. 또 이 두부 안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콜린은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도 발휘하게 되고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해서 남성 호르몬도 조절해주는 역할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되려면 소화, 흡수가 잘 돼야겠죠. 두부 중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예요.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든 건데 그렇기에 훨씬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 영양성분 함량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란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순두부찌개에 이 계란이 들어가는 것은 맛뿐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거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죠.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서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이에요.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성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거죠.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섬유질이 부족하죠.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죠.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블루칸,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극대화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어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해서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죠.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가 있어요. 증상이 심해지면 당누수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그 항산화 영양소도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만큼 사과가 갖고 있는 효능이 굉장히 많은데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돼. 엄마가 일어나면 아침에 사과 먹고 가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꼭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과에는 신맛, 상큼한 맛이 나죠. 바로 사과 안에는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기산 때문에 신맛이 나는 것이에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정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아침에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위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빈속에 안 그래도 속이 쓰리신 분도 많은데 음식물이 있을 때 위 안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위액이 분비돼야 중화가 되면서 우리 위도 코팅이 되고 건강한데 음식이 없을 때 위산이 분비되면 오히려 위벽을 깎아먹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위가 약하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사과를 드시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과 파 같은 음식은 열을 내는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사과는 우리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도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서 수족냉증에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또 생리기간 중에 있으신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사과를 드실 때는 아침에 공복보다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사과를 보관할 때도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게 해서 꺼내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면 시원하고 아삭해서 맛있죠. 근데 미리 꺼내놓고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우리 위장 내부에도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익혀 드셔도 되는데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 그 이유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우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나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이러한 식물성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의 그 과육보다 사과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고, 또 이러한 껍질을 버리고 깎고 먹게 되면 사과의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드시게 되는 것이죠. 사과에는 펙틴 말고도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 사과에는 어떤 효능이나 영양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먼저 장을 건강하게 해줘요.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죠, 유산균. 이렇게 사과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의 우리 몸, 장 안에 좋은 균을 많이 생기도록 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도 늘어나게 돼요. 또 장이 건강해지면 우리 면역력이 또 좋아지고, 이렇게 다 선순환으로 이어져 가는 건데, 장에는 물론 좋은 세균, 나쁜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가 해요. 근데 좋은 세균만 많아도 안 되고 나쁜 세균만 많아도 안 돼요. 좋은 세균, 나쁜 세균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어져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유산균입니다. 사과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사과를 먹게 되면 장내에서 소화가 되면서 뷰티르산 같은 단세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지방산이 우리 몸에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서 우리 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장벽이 손상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하나하나씩 침투가 되게 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장누수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부도 탄력 있게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고, 사과 속에 풍부한 펙틴이 아까 장 운동도 활발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 대장암의 발병률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사과는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는데,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그런 혈관 질환도 같이 예방할 수 있게 되고,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그 항산화 영양소도 사과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라는 성분인데, 이 루틴이 사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사과에는 칼륨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나트륨은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을 쌓이게 만드는데, 사과를 섭취해서 칼륨을 공급해주면 혈압도 방지할 수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고 심장 박동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고 남게 되면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단면이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패돼서 갈색으로 변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갈변된 사과는 그 부분은 바로 잘라내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과의 이로운 점 중 다른 하나는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도 막을 수가 있어요. 사과에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은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에요. 근데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뭔지 아세요? 수박은 다른 거에 비해서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랑 30분 전에 사과를 먹고 쌀밥을 드신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혈당이 쌀밥만 먹은 경우보다 50% 정도로 떨어지는 것도 확인이 된 실험도 있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고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가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과의 다른 효능 중 한 가지는 기관지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사과에는 양파와 마찬가지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퀘르세틴 영양제도 있는데 이 퀘르세틴 영양제가 아이들 비염, 기관지염 이런 쪽을 개선시킨다고 많이들 이제 광고도 하는데 이처럼 퀘르세틴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도 굉장히 많이 잡아주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사과 속에도 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에 모세혈관도 튼튼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고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주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의 격리 확률이 50% 정도나 낮았다고 발표한 적도 있고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음식을 알아볼 텐데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이런 유제품류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유제품이랑 사과를 아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드시고 계시는데 요새 샐러드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랑 치즈도 붓고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에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해줘서 좋은 것으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소화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영상 초반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데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덩어리가 져요. 덩어리가 져서 윗속에 들어가면 위산하고도 만나서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고 그러면 또 당연히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니까 소화가 늦어지겠죠. 소화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소화불량과 대장염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도 있죠.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장은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 씨입니다. 사과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와 효소와 만나게 되면 이게 시아나스소라는 유독물질로 분해가 돼요. 이 시아나스소는 인체에서 유해한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인데 이걸 섭취하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복통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줘서 호흡곤란, 혼수상태 이런 심각한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C의 양에는 그닥 큰 영향이 없을 수가 있는데 독성에 약한 어린아이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유독 윤기가 있거나 반짝반짝하고 빨갛고 색상이 짙은 사과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간혹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사과 위에 이렇게 이쁘게 보이게 코팅 처리를 한 사과일 수가 있는데 이 유동 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새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만졌을 때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살짝 의심 한번 해보시고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스 아시죠? ABC가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애플, 비트, 캐럿 이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인데 사과, 당근, 비트를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서로의 시너지를 굉장히 크게 나타내요. 이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줘서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도 탁월해져요. 그리고 사과, 당근, 비트 이 세 가지는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도 방지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도 고구마도 있습니다.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도 같이 강화해 주는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구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 건데 이때 같이 사과와 함께 드시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아마이드의 이상 발효 증상을 억제해서 가스가 차는 증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돼요. 또한 이러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줘서 이 효능이 극대화가 돼서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 궁합도 될 수 있답니다.